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파트너 세일즈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윤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발표해주신 저희 준용님께서는 여기 이제 CNS 담당하시는 파트너 SA로 일을 하고 담당하게 될지 모르는 파트너 SA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CPG 쪽에 인더스트리 담당하는 세일즈 솔루션 아키텍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CNS랑 같이 하게 될 일이 또 많고 해서 이렇게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랑 준용님이 오늘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저도 보고 당황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저희 직원들이 패션 센스가 없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우연히 이럴 거라는 점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인벤트 2023을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키노트 세션? 혹시 그러면 거기 안에서 EKS에 대해서 찾으실 수 있으셨던 분 계셨을까요? 그 안에서요. 키노트 안에서. 네네. 요번에 아시다시피 키노트에는 다 생성형 AI와 뭐 AI, ML 이런 쪽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SA들이 이 EKS 관련된 리캡을 하면서 좀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소소하게 연중에 계속적으로 발표됐던 내용들을 좀 서머리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좀 EKS 서비스에 대해서 익숙하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텐데 EKS에 대해서 생소하시다고 하면 좀 얻어가실 게 없는 세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설명들을 충분히 드리고 또 자료 안에서 많은 부분을 좀 내용을 포함을 해 놓았지만 다소 앞에 세션들 대비해서 약간은 불친절한 세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젠다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22년부터 23년까지의 키 런치. 네, 왜 22년까지 넣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내용이 저희가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24년도에는 어떻게 포커스를 해서 더 개발을 해나가느냐 이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KS가 갖고 있는 비전인데요. 이 7개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최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은 예전에 아주 과거에는 그 쿠버네티스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조금 저희 EKS에서 지원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현재는 거의 한 달 정도면 새로운 버전에 대한 지원들이 가능한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여러분들께 속도감 있게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피드 앤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 관리하고 뭐 클러스터 배포하고 워커노드 배포를 할 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배포를 하고 클러스터가 빨리 배포될 수 있도록 뭐 업그레이드 속도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하고 하는 부분이고요. 단순화된 워크플로우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애드온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좀 더 관리하기 편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애드온 기능들 안에는 여러분들이 팀적으로 일하실 때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기능, 뭐 멀티 테넌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한 자동화해서 제공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즈 컴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펜터 혹시 써보신 분 계실까요? 네. 카펜터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컴퓨팅 리소스 관리하는데 좀 빠르게,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고요. 네트워킹 쪽에서도 뭐 IP 버전 6라든지 뭐 레티스 같은 저희의 최신 네트워킹 기능들이 빠르게 통합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골고루 자잘한 기능들이 계속 애드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EKS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왼쪽이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 저희 AWS 클라우드 상에서 EKS를 쓰시는 경우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오면 이 디스트로 쪽으로 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으로 오면 여기 이제 오픈 소스 또 온프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노우 같은 경우에 스노우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를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서비스, 데이터 센터에다 꽂아서 데이터를 빼서 그거를 저희 AWS에 올려주는 이런 서비스인데 여기 안에서도 EKS를 설치해가지고 그 안에서 ETL 작업 같은 것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희 쪽으로 옮기실 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히나 여기서 좀 여러분들께서 주안점을 두셔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어디서 돌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떤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점도 생각을 해 보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23년까지 주안점을 뒀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비전에서 다루어졌던 대부분들의 부분이에요. 뭐 클러스터 관리 기능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빨리 가져다 쓰실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코스트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AWS의 다른 서비스들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서포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22년도부터 이제 어나운스 돼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뭐 IP 버전 6를 저희가 네이티브하게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은 사용을 안 하세요, 사실. 예, 근데 IP 버전 6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러스터 배포하실 때 IP 버전 6를 선택을 하시기만 하면 IP 버전 6로 내부적으로 그 안에 그 EKS 네트워크 안에서는 통신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IP의 개수가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중에 이제 IP의 개수가 부족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 그래서 커스텀 네트워킹을 막 하셨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IP 버전 6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만 IP 버전 4로 쓰시다가 이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실 수는 없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형태로 해가지고 IP 버전 6로 넘어가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드듀티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별도의 지정하지 않으셔도 컨트롤 플레인에서 발생하는 로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드듀티에서 통합돼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통합이 진행이 돼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클러스터의 성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EKS 클러스터를 배포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40분 막 이렇게 배포하는데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0분에서 20분 언저리면 배포가 가능하고요.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10분 이내로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etcd라고 하는 내부에서 쓰는 데이터베이스의 퍼포먼스를 늘리기 위해서 프로비전드 IOPS로 제공되고 있는 그런 스토리지를 써가지고 그것으로 속도를 높인 부분이 있고요. 초창기에 EKS의 컨트롤 플레인이 나왔을 때 그 안에서 이제 SCD 단하고 API 서버 단 사이에 로드 밸런서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로드 밸런서를 제거함으로써 거기서 생기는 병목도 줄여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 안에서 지금 서비스가 중단에 대한 문제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클러스터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런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적으로도 클러스터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태그 프로퍼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 레벨에서 이제 태깅을 하게 되면 그 태깅된 내용이 인프라 레벨까지 그 프로퍼게이션이 돼서 여러분들이 코스트를 인프라 레벨에서 뭐 EC2 어떤 노드가 어떤 서비스에 태깅되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 프로포게이션을 할 수 있는 리소스에 대해서는 프로포게이션이 가능한데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EC2로 관리하지 않게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게이트 같은 경우는 태그 프로포게이션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비용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좋아졌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AWS Control for Kubernetes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ACK라고 여러분들께 알려진 기능인데요. 이것은 쿠버네티스 안에서 쿠버네티스 밖에 AWS 서비스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야물 파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IAC 형태로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관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 쿠버네티스 바깥에 있는 것들은 그것과 별도의 관리 형태를 가지고 또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관리 포인트를 넓게 펼쳐놓고 관리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쿠버네티스에서 쓸 수 있는 야물 스펙 형태로 같이 배포를 하고 서비스에서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관리의 용이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서비스고요. 계속적으로 이 서비스들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EMR 클러스터를 EKS에서 하는 부분들도 이제 HK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리를 단일화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예정이고 아래 이제 프리뷰 상태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ACK 같은 경우에 피처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ACK로 배포한 것과 실제 이제 AWS 콘솔에서 막 이제 변경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별도의 그 뭐 CLI 같은 것들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둘 사이에 생기는 차이를 보통은 이제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이 드리프트 같은 것들을 감지해서 조정하는 기능들 같은 것들이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소스에 태그 지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그 ACK로 배포한 것까지 같은 태깅으로 관리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비용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현재 제공이 되고 있고 향후에 뭐 이 서비스 컨트롤러 GA 추가라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붙을 예정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헬름 차트는 뭐 페어런트 차일드 형태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도 ACK에 포함이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쿠버네티스 쓰시는 분들 가운데 큐브코스트까지 쓰시는 분들이 또 계신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는데 굉장히 EKS 쓰시면서 큐브코스트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 큐브코스트랑 저희랑 파트너십이 체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서포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화되면서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고객들한테 드릴 때 어떤 세일즈 디스카운트 같은 것들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세이빙스 플랜 같은 거 쓰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큐브 코스트가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객이 실제 사용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빠르죠. 예, 준비가 된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좀 여전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파게이트 스펙을 별도로 이제 그 리소스마다 원하는 서비스마다 스펙 파일을 올려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예를 들면 프로드 환경에서 다 동일한 파드를 배포한다든지 혹은 아스타 스테이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스펙의 파게이트 형태로 배포를 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와일드 카드를 서포트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게이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에는 이제 4V CPU에 32기가 메모리까지만 사용을 하실 수 있었는데 이전 크기의 4배 정도까지 서포트가 가능하게 되면서 파게이트 상에서도 이제 ML 워크로드 같은 것들도 돌리실 수 있게 그렇게 좀 강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KS 애드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워크플로우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레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께 많이 제공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드온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클릭 해가지고 바로 설치가 되게 기존에는 뭐 헬름 차트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별도 CLI 가지고 작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부분들을 화면에서 애드온을 검색하셔가지고 그것을 바로 배포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기존에는 그 VPC CNI 플러그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큐브 프록시 같은 것들을 애드온 형태로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EBS CSI 드라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EKS 파드 아이덴티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다 애드온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 설치가 될 수 있게 굉장히 단순화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EKS 애드온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클릭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배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고급 컨피그레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구사항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API 애드온용 EKS 애드온용 API로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업그레이드, 이렇게 애드온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기존 환경에서 쓰시던 파라미터를 또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preserve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컨플릭트가 났을 때 보존할 거냐 아니면 뭐 오버라이트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선택하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저 API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애드온을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이것도 발표된 기능인데 마켓플레이스에 와 있는 서드파티 솔루션들, 소프트웨어들도 애드온 형태로 가져다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애드온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서드파티 솔루션인데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거를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셔서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애드온에서 그거를 호출하시면 그게 이제 설치돼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추가가 되고 있고, 현재 6종에서 8종 사이, 8종으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8종의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23개는 총 애드온입니다. 총 애드온이고, 그 중에서 8개가 서드파티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API 프라이빗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VPC에서 이제 매니지먼트 API를, EKS 매니지먼트 API로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이거 내부망에서 안전하게 통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됐다는 점, 여러분들이 뭐 보안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앞에까지가 2022년도에 여러분들께 발표가 되었으나, 신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기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많이 안 쓰셨을 만한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레티스부터는 이제 2023년에 발표된 기능입니다. 레티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스티오라든지 이런 거를 서비스 메시로 저희 엠메시를 쓰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엠메시가 2025년도에 디프리케이트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시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레티스를 이용해가지고 서비스 메시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파드 간의 통신을 어떻게 보면 이제 IP 통신이다 보니까 그 IP 레이어에서 통신하고 있던 부분을 애플리케이션까지 올려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어떤 메시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정책을 매겨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서비스 메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파드에다가 사이드카를 붙여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VPC 레티스라는 이름처럼 저희 이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어떤 서비스 레벨의 통신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보면 시스코 ACI 같은, 저는 이제 딱 들었을 때 시스코 ACI가 딱 생각이 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크 기능 레벨에서 이런 SDN을 가능하게 하는 조금 더 폭넓은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사이드카를 붙이실 필요 없이 여기에서 서비스를 선언하시고 혹은 뭐 람다 같은 것도 가져다 하실 수 있고, EC2도 가능하시고 ECS, EKS 다 그런 것들을 서비스로 선언해서 그 안에서 레이어 7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고,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레티스를 가지고 서비스 메시를 구성하는 것을 저희가 로드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VPC CNI의 네트워크 폴리시를 서포트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EKS를 쓰시면서 네트워크 폴리시를 적용을 하고 싶거나 혹은 eBPF 같은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경우에 저희 VPC CNI가 기존의 VPC 네트워크 고정 IP를 주는, 그러니까 오버레이 기능을 안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쓰시고 싶을 때 실리움 같은 것들을 별도의 네트워크
네트워크 드라이버로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VPC CNI를 에다가 네트워크 폴리시가 가능하도록 추가했고, 그리고 eBPF도 여기 안에서 가능하도록 추가했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VPC CNI가 좀 더 강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서브넷이 이제 뮤터블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브넷을 뭐 지정해 놓고선 변경을 할 경우에 변경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P가 부족하거나 IP 대역을 바꿔야 된다거나 할 때 이제 클러스터를 뭐 재배포한다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커스텀 네트워킹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셨는데 이제는 요게 변경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영하실 때 운영의 어려움을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SI 드라이버 마운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S3를 여러분들이 파일 시스템처럼 가져다 쓰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 쪽을 뭐 ML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EKS 안에서 강화하려고 하는 맥락 때문에 추가가 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3에 많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놓고 쓰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파일 시스템 형태로 붙여서 가져다 쓰실 수 있게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니지 서비스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를 매니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터를 또 여러분들이 또 하셔야 되고, 프로메테우스 자체를 뭐 배포를 하셔야 되거나, 매니지 형태를 안 쓰신다고 하면 뭐 배포를 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매니지 서비스로 프로메테우스를 쓰실 때 오픈 텔레메트리의 콜렉터를 앞에다 붙여서 이제 별도 익스포터 없이 콜렉터를 이용해서 매니지 서비스 포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콜렉터 자체가 매니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사용하시는 비용만 내시고 쓰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노드에 별도의 에이전트가 깔리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을 덜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KS 파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IRSA를 쓰면 EKS에 있는 파드가 S3라든지 뭐 다이나모DB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서비스 어카운트 레벨에다가 그 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자를 딱 씌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기능인데,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단계들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OIDC 프로바이더를 앞단에서 선언을 해주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 OIDC 프로바이더 자체가 클러스터 레벨에서 그 제한이 되다 보니까 클러스터가 확장되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매번 선언을 해주셔서 추가를 해줘야 되고, 이런 관리적인 복잡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이제 파드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그 OIDC 프로바이더를 선언하지 않고 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롤을 신뢰 정책에서 신뢰한다라고만 선언을 해주시면 여러 클러스터에서도 다 가져다 쓰실 수 있게 조금 더 운영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태깅도 쭉 그거에 따라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롤이라든지 정책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IRA 2.0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솔직히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파드 아이덴티티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매뉴얼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온 EKS는 저희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EKS라는 서비스가 글로벌리 성장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높은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데이터 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면서 성장률이 많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관련한 것들을 EKS에 올리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의성을 드리는 게 맞는 방향이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별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데이터온 EKS를 가져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그냥 데이터온 EKS라고 쳐보시면 바로 이제 그 해당 프로젝트 사이트로 넘어가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뭐 스파크라든지 뭐 아니면 저희 서비스 쓰신다고 하면 EM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일러플레이트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로 가져다 쓰실 수 있게 템플릿을 다 마련해 놓는 형태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용하시면서 보다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겠지만 뭐 에어플로우라든지 뭐 아르고 에어플로우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다가 쓰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굉장히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 EKS의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파드 레벨의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있고 노드 레벨의 오토스케일링 기능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노드 레벨의 오토스케일링에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쓰시던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카펜터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오토스케일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카펜터를 현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은 회사에서 좀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카펜터가 0.33 버전까지 지금 왔는데 곧 버전 1.0으로 이제 GA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봤을 때 2년 전에 목표가 90초에 1000개의 파드를 배포하는 것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현재는 뭐 1분 안에 새로운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고 포드를 예약하도록 설계가 되었고, 계속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펜터가 이제 GA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눈여겨볼 점은, 저희 카펜터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고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곳에서도, 다른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도 가져다 쓸 수 있게 현재 오픈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애저 쪽에서 이제 이거를 가져다가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터미널로지가 저희 내부 터미널로지에서 약간은 이제 공통의 터미널로지로 좀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펜터를 가지고 뭔가 이제 야물 파일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면 이제 GA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 가서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숨가쁘게 2023년까지 발표된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2024년도부터는 어떤 영역을 포커스해서 가고 있는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애드온이라든지 보일러플레이트 이런 것들 많이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관리하기 쉽게, 운영하시기 쉽게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저희 그 개발 방향이기도 하고요. 또 말씀드린 데이터온 EKS, 그리고 이제 코스트 관리하는 기능들, 이런 부분들, 뭐 시큐리티나 레질리언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당연하게 저희가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안점을 두고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레벨에서 어떤 EKS API를 통해서 IAM을 다 컨트롤할 수 있도록 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IAM으로 또 가서 뭘 하고 다시 돌아와서 뭘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EKS API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게 좀 개발 방향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스펙 파일을 가지고선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는 스펙 파일을 가지고선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나갈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EKS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뭐 EKS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게 되면 쿠버네티스가 4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빨리빨리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EKS에서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 레디니스 체크라는 기능들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좀 보실 수 있게, 가시성을 드릴 수 있게 방향을 잡고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좀 2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ML 서포트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드 카펜터가 또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카펜터 자체도 또 관리하는데 공수가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걸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EKS 업그레이드 로드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사실 말씀드렸던 내용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떤 인사이트를 사전에 드릴 수 있느냐 하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최대한 빠르게, 아까 이제 업그레이드 시간을 4분의 1로 단축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드리고, 애드온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기존 설정을 유지하는 것 같은 기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보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머신러닝을 위한 로드맵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CSI 드라이버 형태로 붙여가지고 EKS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펜터를 가지고선 ML 워크로드를 돌릴 수 있는 인프라를 붙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계속적으로 나오는 클러스터 퍼포먼스에 대한 것들을 빠르게 올려야만 여러분들이 또 그 ML 워크로드나 이런 부분들을 돌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즉시 사용 가능한 ML, 아까 EKS, 그러니까 데이터온 EKS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강화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대적으로 어나운스하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상 머신은 그냥 옆에 놓고 쓰는 친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이제는 컨테이너도 약간은 그런 레벨로 온 것 같고, 예, 그러기 위해서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을 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그게 이제 블로그 형태로 계속 어나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나운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아마 저희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그런 개선되는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장표 뒤쪽에 저 리인벤트에서 EKS 관련된 세션들을 쭉 리스트업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유튜브 가셔가지고 리인벤트 2023하고 요 앞에 코드를 넣으시면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2C 대상 글로벌 서비스 비용 최적화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AWS 런치센터의 정희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조금 이제 특별한 특징을 가진 서비스의 EKS 기반 차세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기술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방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EKS뿐만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아키텍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프루갈, 즉 검소한 아키텍처, 비용을 줄이는 아키텍처와 관련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는 프로젝트 수행했던 서비스의 특징과 그에 따른 비용 절감 방안 도출 방법, 그리고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차세대 프로젝트를 진행한 고객 시스템은 B2C 대상 이제 글로벌 서비스로 크게는 미국과 유럽, 한국에 거점을 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특성상 꾸준히 이제 요청이 들어와야 됐고, 국가별 시차에 따라서 거점별로 피크 타임이 다르고, 피크 시점에 최대 이제 20만 TPS가 넘어가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높은 네트워크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이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클라우드로 이관을 했는데, 그때 옮겨온 어플리케이션이 통으로 모놀리식으로 돼 있어서 12기가 정도의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를 이제 AWS EC2에 있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피크 트래픽을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대용량 EC2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야 됐고, 이에 따라서 컴퓨트 자원 사용료 또한 매우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제 어떤 부분을 고민해서 방안을 도입했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높은 네트워크 사용량 관련 방안입니다. 일단 이 설명에 대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AWS의 데이터 전송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장표 내에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비용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리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AWS 클라우드와 리전 그리고 멀티에이지로 구성된 VPC, ENI, NAT 게이트웨이, S3 클라우드 프론트 간에 데이터 전송이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날 거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이제 표시된 장표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좀 주로 검토했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나가는 양에 따라서 AWS의 서비스별로 과금 정책이 다르게 과금이 되며, 여기 또 살펴보겠지만 데이터 양에 따라서 데이터 양의 구간별로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그림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리전이나 에이지 간의 통신에도 데이터 전송 비용이 발생하고 이거를 다시 또 풀이를 해보자면 안정화를 위해서 AG를 여러 개 가져가면 필연적으로 그에 발생하는 코스트가 발생하게 되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나트 게이트웨이와 퍼블릭 IP를 가진 이제 ENI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경우에 인터넷 통신을 비교해 봤을 때 나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면 데이터 양에 따라서 기가바이트 단위로 추가 과금이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시 이제 프로젝트 사례로 돌아와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시스템은 이제 한 달에 920TB 가량의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는 데이터가 있었고 한 달에 260TB 가량의 인터넷에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비용이 과금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제 데이터 전송 비용은 EC2 데이터 전송 비용을 따라가면서 오레곤 리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인터넷에서 EC2로 수신되는 데이터는 무료지만 EC2에서 인터넷으로 나가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과금이 되게 됩니다. 이를 이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량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인바운드에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아웃바운드에 대해서는 월 51,000달러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전송 비용 절감을 위해 선택한 방안은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였습니다. 보통 클라우드 프론트는 정적인 컨텐츠의 캐싱 처리를 위한 용도나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엣지 서비스로 활용되는데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EC2와는 좀 다르게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제 요청 처리하는 오리진까지의 인바운드 데이터에 대해서 기가바이트당 0.02달러의 비용이 좀 추가로 과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 프로젝트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월 46,000달러 정도가 과금이 됩니다. 이는 EC2랑 비교해봤을 때 이제 한 달에 5,000달러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함을 저희가 확인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트래픽이 양이 좀 적었기 때문에 이렇긴 한데 인바운드 트래픽이 더 많을 경우에는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고민했던 사항은 월 3.3 페타바이트 가량의 AWAG 간 데이터 전송 비용이었습니다. 이제 AWS의 이제 EC2 AG 간 데이터 전송 비용은 이제 오레곤 리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데이터 송신과 수신 시 모두 기가바이트당 0.01달러가 청구되고 저희 프로젝트 기준으로 이를 계산해 봤을 때 월 33,700달러가 과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는 해당 비용 절감에 대한 기술적인 고민이 필요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이 프로젝트는 장애에 민감한 서비스 특성상 가용성을 위해서 종간의 통신은 필요했고 트래픽 라우팅을 많이들 이제 고입하시는 이스티오나 서비스 메시 같은 이제 요소들은 운영 복잡성이나 운영 인력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서 고객이 도입을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해결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고민 끝에 선택한 방안은 쿠버네티스의 토폴로지 기반 힌트라는 기능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쿠버네티스 내에 이제 서비스 리소스는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개의 팟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요청 실제 트래픽을 처리할 때 서비스 트래픽 라우팅을 이에 맞춰서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서비스가 실제로 관리해주는 팟은 여기 왼쪽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존별로 이제 가용성을 위해서 여러 존에 걸쳐서 기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 리소스가 가지고 있는 이 팟들의 IP나 포트 등의 정보가 쿠버네티스의 이제 한 리소스 종류인 엔드포인트 슬라이스라는 곳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토폴로지 기반 힌트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존별로 어떤 파드가 어디에 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폴로지 기반 힌트는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 설정할 때 서비스에다가 어노테이션을 추가해서 설정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엔드포인트 슬라이스에 저장되는 값을 보면 저기 힌트라는 부분처럼 아래에 보이시는 것처럼 존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비스 네트워크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상위 레벨의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엔진엑스를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여기 그림의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트래픽이 엔진엑스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엔진엑스의 팟으로 요청이 전달된 이후에 실제 다시 실 서비스들에 등록된 팟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엔진엑스에서 서비스 팟으로 갈 때도 AG 간의 통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존에 대한 비용이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제 이 위에 있는 부분이 힌트가 꺼져 있을 때는 엔진엑스에서 팟으로 이제 이게 트래픽이 흘러갈 때 각 존별로 각 존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돼서 요청이 처리가 되는 반면에, 힌트가 켜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엔진엑스가 해당 그 서비스와 동일한 존에 떠 있는 팟으로만 트래픽을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AG 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에도 보이시는 것과 같은 추가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네트워크 사용량 관련해서 이제 방안을 공유드렸었고요. 저희 다음에는 높은 인스턴스의 사용량 관련한 방안을 이제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인스턴스 자체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라비톤 타입의 인스턴스를 도입했습니다. EC2 그라비톤 인스턴스는 이제 AWS에서 개발한 ARM 아키텍처 기반의 이제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인스턴스 타입인데요. 기존 x86 아키텍처 기반 인스턴스들과 비교해서 성능 대비 비용이 저렴해서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라비톤 EC2 인스턴스를 이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x86 기반으로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고객의 멀티 아키텍처 요청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그림과 같이 한 ECR 리파지토리에서 각 아키텍처에 맞는 이미지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초기 구상을 이제 그림과 같이 하고, 추가적인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ARM 아키텍처의 CPU가 서비스의 워크로드와 이제 호환이 잘 안 돼서 성능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빌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그리고 다른 타입의 노드와 이미지를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 네, 고민들에 대한 이제 해결을 위해서 프로젝트 초기에 그라비톤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수행했고, 왼쪽 그림과 같이 동일 세대, 동일 스펙의 인텔 CPU에 비해서 그라비톤 CPU의 정수나 실수 현상 등의 성능이나 자바나 주요 OSS 제품들의 호환성 등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수행했고, 이제 차세대 서비스의 일부 기능들에 대해서 사전 POC 환경을 구축하고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서 1000TPS 가량을 유지했을 때 주요 API를 선정해서 부하 발생해서 테스트를 해보니 노드가 x86과 그라비톤 기반일 때 거의 비슷하다는 점 등을 검증을 하고, 이를 고객에게 보고를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빌드 툴로 JIB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 JIB라는 툴은 그래들 빌드 파일에 설정해서 어플리케이션 빌드 시점에 컨테이너 이미지까지 빌드해서 이미지 리파지토리에 푸시까지 해주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JIB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멀티 아키텍처 빌드 기능을 활용해서 화면과 같이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개발자가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빌드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빌드가 되게 되면은 멀티 아키텍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빌드를 설정을 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빌드된 이미지는 각 아키텍처별로 이미지를 관리해주는 매니페스트가 생성이 되고요. 해당 매니페스트 정보로 이미지를 풀을 하면
아키텍처, 현재 풀을 하는 아키텍처에 맞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자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서비스를 이제 쿠버네티스에 배포할 때 개발자가 쉽게 노드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 있고 부서 간에 비용이 구별될 수 있도록 노드 그룹의 키를 이제 A 서비스 다시 ARM64 아니면 A 서비스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헬륨 밸류에서 개발자분들이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 노드 관리를 위해서 좀 전에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던 카펜터라는 툴을 도입했습니다. 카펜터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카펜터는 쿠버네티스가 이제 아직 기동되지 않고 펜딩 중인 팟을 쿠버네티스 스케줄러가 이미 기동이 되어 있는 노드의 빈 공간에 이제 스케줄링을 해서 기동을 하는데 이때 스케줄링 되지 못한 팟들의 요청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에 적합한 타입의 노드를 자동으로 추가해서 그쪽에다가 팟을 기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도입하면서 이제 좋게 봤던 기능 중에 하나가 현재 기동 중인 노드들과 노드들의 팟과 팟의 용량을 계산을 해서 현재 팟과 노드에 가장 유리한 노드로 이제 타입을 변경하고 팟을 해당 노드로 재배치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해주는데 이 기능을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하고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카펜터를 도입하면서 이제 카펜터 자체 툴 설치나 안정성을 위해서 매니지먼트용 어플리케이션과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사용을 했고요.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발표해 주신 것처럼 프로비저너라는 이제 노드 그룹을 관리해주는 리소스에다가 각 아키텍처 타입이나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이제 콘솔리데이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좀 노드의 최적화 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비용 최적화 관련해서 프로젝트에서 도입을 하려고 검토는 했으나 적용하지 못한 한계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캐싱을 도입하면서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 API 캐싱을 좀 도입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비즈니스 로직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펑션스나 람다 엣지와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검토를 해보니 람다 엣지 같은 경우에 이제 월 $5,500 정도의 비용이 또 추가가 되었고요. 클라우드 펑션스는 최대 하드리 및 그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사이즈가 10KB 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인증을 클라우드 프론트단에서 처리하기에는 라이브러리조차 로딩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포기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 프로젝트의 이제 인증은 인증 특성 때문에 내부 데이터 접근이 필요해서 이 또한 좀 저희가 도입을 실패한 사례였습니다. 다음 한계점은 이제 ARM과 관련된 비호환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했었는데요. 관련된 에러 로그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실제 ARM 그라비톤 타입의 인스턴스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터존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EKS 내부만이 아닌 이제 다른 AWS 서비스로 가는 트래픽에 대한 이제 비용도 절감 방안을 이스티오와 같은 이제 서비스 메쉬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제 서비스 메쉬 자체가 도입이 힘들어서 이 또한 좀 도입이 힘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번 프로젝트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내린 결론은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무작정 신기술이라고 도입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 워크로드의 특성이나 아키텍처 특징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를 통해서 그에 맞는 비용 최적화 활동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은 비용 최적화 사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